네, 오늘의 코인 2부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네, 게 하나 있는데 지적을 당하나요, 제가 시작과 동시에? 아까 뭐 얼마 선이 붕괴됐다. 네.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붕괴됐다. 그렇죠.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뭐랄까요, 하나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에 비유한 적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제 비유한 게 있어서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중국 공상은행이라고 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뭐 가치 저장 수단이 됐던 그 자체로서 이제 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까 골드고 이더리움은 이제 메인넷으로서 그러니까 단지 토큰 정도가 아니라 네. 메인넷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오일이다라고 오일은 이제 산업 각 분야의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오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은행에서 기존 금융기관에서 이제 디지털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뭔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죠. 뭔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 뭐 그런 시각들이 보여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지난 너튜브에 올라왔던 댓글에 대한 이제 리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댓글이 2개였는데 이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한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그 원래 화요일 날 방송하시는 퍼즈랑 닮았습니까, 제가? 생김새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재밌게 뭔가 놀리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뭐 퍼즈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안경을 끼셨네요, 퍼즈님. 뭐 이런 댓글이 진짜요?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친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네. 좀 낫지 않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댓글은 상당히 이제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적절하게 잘 이제 해주셨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불만 섞인 댓글이었지만 네.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딱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떤 댓글이었냐면 반반 평가는 누가 못하나. 제가 이제 이분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얘기했을 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무조건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런 얘기 없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 브리핑 할 때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얘기하겠습니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 자산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코인에는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제 코인 반반 평가가 아니라 코인 이제 평가를 가치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할 때 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인데 요 각각은 다 변수예요. 상수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이죠. 요걸 했을 때 요걸 다 네 가지를 곱했을 때 답이 얼마냐를 구할 때 과연 그러니까 A도 가정, B도 가정, C도 가정, D도 가정일 때 과연 가격을 우리가 뭐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일단 코인을 대할 때 과연 이게 뭐 10년 후에도 살아있을까 없을까 0이냐 살아있으냐에 대한 평가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사라질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10년 후에도 블록체인 그리고 뭐 코인, 비트코인은 남아 있을 것이다가 일단
확신이 들어야 일단 코인 시장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를까 내릴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를까 내릴까를 판단하는데 차트, 뭐 패턴, 테마, 뭐 계절적 요인, 뭐 산업적 요인,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변수들을 각각 지금 A, B, C, D 4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이 변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고, 아까 살아 있을 거다, 뭐 죽을 거다, 0 혹은 1 외에는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나마 다양한 분석 뭐 기법들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D를 엄청나게 크게 그렸는데 네. 앞에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측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크다. 특히나 코인 시장에,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뭐 다양한 뭐 유명한 분들도 언론에서 뭐 얼마까지 갈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뭐 다양한 보고서라든가 분석 내용들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A, B, C, D 4개가 있다고 봤을 때 A, B, D 예를 들면 A, B, D는 1이라고 가정하고 C만 계산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지, A, B, C, D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A, B, C, D를 모두 고려했을 때 뭐 언제까지 얼마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말하는 전망들은 이 변수들을 단순화해서 자기는 이런 관점에서 봤고 나머지 변수들은 다 제외하고 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차트 과거 패턴이나 지금 이제 동향이나 지금 트렌드를 봐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분석이나 전망 같은 것들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서 그런 전망을 했는지, 뭐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절대적인 금액은 절대로 전망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요 댓글에 대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또 부족하면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댓글에 대한 리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뭐 트레이더들 또 분석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예측들도 수많은 변수들을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한 것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 가정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변화의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하시려는 듯 보이니까요. 전문가님이 주시는 의견 그래도 열려있는 시각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댓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래도 대표님,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슈들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기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시잖아요. 예. 저희는 그럼 어떤 이슈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슈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이 한두 개일 때가 가정이 있고 그거에 따른 전망이지. 네. 가정이 뭐 여러 개인데 가정에 한 전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있을까 했을 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기준인가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그동안 뭐 높을 때는 최근에 5% 갔다가 3% 떨어졌다가 뭐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어제 이제 거의 0%가 됐다고 합니다. 요 이제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김치 프리미엄 이제 뜻은 뭐 아시다시피 국내 거래소의 가격과 해외 거래소 가격 차이인데, 보통 한국 거래소의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죠. 더 높아서 이제 그걸 보고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제 가격 높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해서 몇 프로가 김치 프리미엄이 몇 프로 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제 보면 이제 거의 똑같아졌죠. 뭐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수준밖에, 9,500만 원인데 3만 원 수준이니까 뭐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0이라는 거는 이제 높다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건데, 지금 1월에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김치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았었죠. 근데 지금 아까 브리핑도 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곧 FOMC 발표도 그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금리 전망도 올해 지금 마지막 나온 건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또 뭐 네. 대세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이런 저런 것 해서 또 국내의 거래량이 상당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전체 달러 거래보다 원화 거래가 더 높을 때도 있을 정도로 국내 거래 상당히 높은데 김치 프리미엄이 0%가 됐다는 건 이제 국내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멀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의 거래량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다.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김치 프리미엄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이런 뭐랄까요 횡보장이 좀 더 오래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근데 또 김치 프리미엄을 먼저 놓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시장이 불이 붙었을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높다가 0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횡보가 오래될 것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엔 또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0%대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거래소와 또 국내 거래소에서의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대비해서 국내에서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국내에서도 그만큼 투자자들의 열기가 조금 식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잘 반영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시들해져 가는 이 타이밍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망이 어느 정도 좋아야지만 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 규제가 또 한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 1월에 바로 시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과세 관련해서 발표가 하나 된 게 있고 또 NFT에 대해서 또 하나 발표된 게 있는데 그거 하나씩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도권에 들어와야 된다. 세금도 내는 게 더 낫다는 게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입장인데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몇 번 유예가 됐습니다. 원래 과세를 한다 만다 하다가 이제 제도적 으로 이제 준비가 덜 돼서 뭐 유예를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은 이제 2025년 1월 1일에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일단 기타 소득으로 보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시행이 되면은 지금 25년 1월 1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율이 22%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게 뭐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가이드가 이렇다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과세를 뭐 왜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율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세되는 게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고 그리고 NFT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NFT, STO 뭐 토큰 증권 얘기를 하면서 지금 NFT가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NFT를 이제 뭐 비즈니스 관점이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NFT가 이제 볼 때 일단 자본시장법상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건 증권은 아니구나라고 됐을 때 그러면 이게 NFT라는 게 고유성, 대체 불가능성이 충족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NFT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냥 이건 만약에 그냥 수집품밖에 안 되는 그냥 디지털 쪼가리야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면은 최근에 뭐 티켓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냥 NFT로서 다른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NFT로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법상 증권이거나 가상자산이가 되면은 최대 이게 만약에 증권이나 가상자산인데 해당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최대 뭐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게 면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한 거고, 투자 관점에서도 이거는 완벽히 NFT에 해당되는 거구나 해야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그 사업자 측에서는 NFT라고 하지만 내역을 따져 보니까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런 증권, 가상자산 이게 그냥 NFT인 건지 요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해가 있어야 된다.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거니까 이것도 아마 앞으로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과세 관련된 내용 그리고 NFT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